안녕하십니까. 경제주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디플레이션 공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경제개발 이후에 계속 인플레이션 걱정만 해봤지 한 번도 디플레이션 걱정을 해본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만 해도 생활물가 20가지 잡는다 그러고, 물가 올라가면 막 사재기하면 수사하겠다 그러고, 물가를 잡는데 검찰까지 동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갑자기 물가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큰일이다 이런 디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하는 걸 보면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고 우리가 전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실감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플레이션 공포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금년 들어서 두 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거의 0%였고요. 2분기에서 0.4% 마이너스가 되면서 65년 통계를 잡은 이래 최저치로 지금 물가가 내려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만 해도 2.0%로 2% 수준의 물가였고, 많은 나라가 물가 수준을 2% 정도 유지하는 게 가장 경제에 충격이 적다. 그래서 2%가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2%보다 최근에 낮게 유지되긴 했지만, 특히 2018년 말서부터 급격히 하락해서 지금 19년에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CPI라고 그러죠. 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물건을 미리 정해놓고 전년 대비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물가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DP 물가라고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 생산자, 회사, 생산자, 소비자, 정부가 지불하는 모든 물가에 대한 건데, 2019년에 보시다시피 3분기 연속해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로 가지고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져서 단지 소비자 물가만이 아니라 모든 물가가 지금 마이너스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가 커졌습니다. IMF는 어떤 물가의 변동을 보고 디플레이션이 오는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디플레이션의 취약성, vulnerability라고 그러죠. 취약성에, 그래서 1이 되면 아주 디플레이션이 확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거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보시면 2016년서부터 그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특히 2019년 3분기 지금 급격히 디플레이션에 우리나라가 취약한 경제로 가고 있다는 방향을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저희 2014년에 수치하고 같은 수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왜 우리가 디플레이션 공포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심상치 않은 물가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조금 디플레이션이 뭔가를 한번 보시면,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떨어지는 게 디플레이션이니까 네거티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물가가 인하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급여를 받으면 물가가 내려가면 사실은 더 좋죠.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물건값이 내려지니까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도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생산을 축소하게 되고, 생산을 축소하면 고용이 축소되고, 고용이 축소되면 소득이 줄게 되고, 소득이 줄면 다시 소비가 부진해지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가는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디플레이션 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초과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건값이 내려가는 거는 생산 원가가 내려가면 경쟁하다 보면 물건값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한테 좋은 거죠. 그 물건을 잘 만드는데 기업이 기술이 향상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서 원가가 내려서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는 악영향이 없는데, 문제는 수요가 부족해서, 생산은 많이 하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가격을 할 수 없이 내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때가 지금 악영향을 끼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때가 발생하냐? 하나는 이제
통화량이 너무 적어서 돈을 제때 못 쓰니까 물건을 못 한다든지, 통화량이 부족해도 뭐 돈을 많이 빌려서 쓸 수 있으면 싼 이자에,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돈을 빌려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통화량도 줄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소비가 갑자기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가 축소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부족하다면 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값을 내려서라도 돈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건값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 수요를 잘 못 맞춰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거는 경기 사이클상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기 사이클상이라면 이 사이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디플레이션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제학적으로 보시면 이 AD라는 게 수요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고 AS가 공급 곡선인데, 지금 AS에서 AS 다시로 가면 공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건값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초과됐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 그러면 수요를 늘려주면 되겠죠. 공급이 늘어났는데 물건값 안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다시 가격이 회복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저 AD를 AD 다시로, 이제 통화를 높이면 대개는 수요가 늘죠. 그래서 통화량을 높인다는 게 이제 뭐 돈을 더 찍어낼 수도 있지만,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저금을 안 하고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융자도 많이 받게 돼서.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금리를 인하해도 수요가 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점선이나 빨간 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AD 다시로 올렸는데 거기서 그냥 수직으로 꺾어져 버리는, 그래서 수요 곡선이 더 이상 그 통화량을 늘려도 소비가 늘지 않는, 진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이제 통화량이 트랩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에 수요 부족하다 그래서 막 우리가 헬리콥터 머니처럼 쿠폰도 나눠주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점점 은행에 집어넣고 소비에 쓰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려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세 번째 보여주는 게, 이 세로축을 뭐라고 보냐면 현재 가격하고 미래 가격의 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미래 가격보다 크다, 그 얘기는 미래에 가면 더 싸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안 사고 미뤘다 사겠죠, 나중에. 그래서 점점 세이빙만 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고 못 사고, 그래서 투자하고 저축이 만나는 점에서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가격이, 미래 가격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 미래 가격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저렇게 위에 점선과 같이 세이빙은 커지고 인베스트먼트는 낮아져서 그 중간에 갭이 생기면서 디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투자가 감소하고 저축이 증가하는 이런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물가가 지금 2분기 때 떨어졌고, 뭐 GDP 물가가 3분기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정부입니다. 정부가 그 물가가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면 유가하고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제 그거는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풍년이 되면 떨어진 거고,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정부가 금년에 뭐 문케어라고 그래가지고 의료보험이 적용하는 영역이 커지다 보니까 가게들이 의료비를 전에보다 덜 쓰게 되고, 뭐 무상으로 교복을 주니까 교복 비용이 덜 쓰게 되고, 뭐 이러면서 물가에 우리가 소비의 변화가 생기면서 일시적인 물가 감소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게 이제 정부 쪽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주열 하는 총재는, 그러니까 금융위기 후에 전 세계적으로 다 원가가 내려가고 있고, 그거는 이제 유통 구조가 혁신되고 온라인 거래가 확산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비싸게 팔아먹으면 뭐 해외 직구로 싸게 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또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1.8%라서 아직도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 가격을 아직도 가격이 한 1.8% 정도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단기적인 현상을 보고 너무 과잉 해석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쪽이고요. 반면에는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의 징조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정부가 경제를 대응하는 방법이 일본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그 디플레이션 경제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쪽에서 주장하는 걸 보시면 여기 총물가에 대비 생활물가 보면은 총물가는 아직 마이너스로 안 내렸는데 생활물가만 0.4%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부분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이 품목을 보시면 이제 특히 채소류 중에서 한 전년 대비 8월 달에 보면 18% 정도, 축산물도 2.4%고 특히 석유 화학 제품이 마이너스 6.6%라서 이쪽에서 농산물 전체 또는 유가 쪽 하락, 유제품의 하락이 주도한 물가지 전체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뭐 2.3%, 가공식품 2.1%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쪽 얘기에 조금 의문을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미래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예측을 하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른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과거 2년 전의 예측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되냐면 과거 2년 전에 예측했던 것들은 되게 큰 변화가 있죠. 큰 격차가 있고 1년 전 거도 크게 나라별로 이제 연도별로 지금 2007년서부터 2014년에 보면, 그리고 거꾸로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2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2년을 앞두고 했던 거하고, 그러니까 백워드 루킹하고 포워드 루킹 쪽으로 보면 다 1, 2년 전의 예측은 하나도 맞지 않고 편차가 크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 예측이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8% 소비자 기대 심리가 낮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는 조금 예측력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소비자 물가 말고 국가 전체 생산 원가를 결정하는 근원 물가 또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면 그것도 지금 급속히 낮아져 가지고 금년 2, 4분기에 0.69로 금년 들어서 많을 때는 1.3% 든 게 1서부터 0.9, 0.6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근원 물가 수준이 0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소비자 물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보면 소비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최근 거 이렇게 보시면 2018년 말만 해도 한 2.7%까지 예상하던 게 지금 1.8%로 단 1년 만에 상당히 빠른 폭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연구한 걸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 통계를 잡는 데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있고, 소비자들은 자기가 많이 사는 물건으로부터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인지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의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데,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인지된 인플레이션도 격차가 크고,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지된 인플레이션이 결정을 해서 주고, 그 원인은 인지된 인플레이션이고 미래 예측이 아니라 과거 경험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래 예측력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예측력이 떨어지는 거다 하는 것들은 한국은행의 연구 논문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를 얼마나 하냐 하는 건데, 연도로 갈 때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저거는 이제 우리가 가계 소득이 올라가면 같은 소비를 해도 비중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저게 내려가는 추세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다가, 근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줄면 비중도 줄고 가처분 소득도 줄면 더 많이 주는 거겠죠, 소비가. 그러니까 소득이 100이었는데 70이 되고
100에서 70%는 70원을 쓰는 건데 70에 70%는 49원을 쓰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가계 평균 가처분 소득 증감률인데 빨간 선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시면 9개 분기 중에 2개 분기를 빼놓고 다 7개 분기가 가처분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소득 분식 회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막 세금으로 올려주니까 그게 소득이 늘은 것처럼 돼 있는데 소득을 정부가 막 주는 돈은 누구에서부터 뺏은 거기 때문에 줬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소득이 늘어난 거로 돼 있는데 실제는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에 보면 가처분 소득이 지금 거의 다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급격히 더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전에는 소득 향상을 일으킬 수 없고 또 우리나라 전체 심리가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 소비 비중이 계속 줄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고 상당히 오랫동안 일이다 하는 거고요.